대한민국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밝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서로 믿고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까? 개인과 기업 모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신용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는 SGI 서울보증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가 있기까지 SGI 서울보증은 늘 함께했습니다. 1969년 설립 이래 어느덧 반세기를 걸어온 서울보증은 계약자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하여 거래 상대방이 계약자를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보증은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보증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세계 3위 국내 최대 종합보증기관 SGI 서울보증. 고객과 함께하는 신용 파트너,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SGI 서울보증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해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어디든 여행을 다니고 원하는 사람과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들, 첫 출근의 설렘을 함께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금융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서울보증은 건설업, 제조업을 위한 이행 보증시장에서 각종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 금융보증시장에서는 중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위한 매출채권 보증시장에서는 할부 및 판매 대금 회수를 위한 보증 상품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보증은 다양한 보증 상품을 통해 개인과 기업 모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함께 1등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보증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생각합니다. 활기찬 경제를 이끄는 우리는 대한민국 산업의 마중물입니다. 이제 SGI 서울보증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의 우수한 등급을 보유한 서울보증은 국내를 넘어 북경, 중동, 뉴욕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베트남 하노이에 외국 손해보험사 최초로 지점을 개설하여 한국형 보증보험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 보증보험사로서 아시아 보증신용보험협회 설립을 주도하여 협회를 아시아 보증보험 산업의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은 글로벌 시대, 세계 무대를 향한 디딤돌이 되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 한류를 이끄는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척자입니다. SGI 서울보증의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과 서민입니다. 서울보증의 총 보증 지원액 중 약 90%는 신용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드리고 중금리 대출을 위한 보증을 확대하는 등 서민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설,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봉사활동과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서민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부지런히 마중물을 붓는 국내를 넘어 해외를 무대로 더 큰 꿈을 꾸는 개척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가슴을 가진 동반자, 우리는 SGI 서울보증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변화와 혁신으로 서울보증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증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SGI 서울보증이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대한민국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밝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서로 믿고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까? 개인과 기업 모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신용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는 SGI 서울보증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있기까지 SGI 서울보증은 늘 함께했습니다. 1969년 설립 이래 어느덧 반세기를 걸어온 서울보증은 세계 3위 국내 최대 종합보증기관입니다. SGI 서울보증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해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어디든 여행을 다니고 원하는 사람과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들, 직장인의 첫 출근 설렘을 함께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금융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서울보증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위한 이행보증 시장에서 각종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 금융보증 시장에서는 중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보증 시장에서는 판매 기업의 물품 대금 회수를 위한 보증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기업 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의 총 보증 지원액 중 약 90%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드리고 중금리 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등 서민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설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변화와 혁신으로 서울보증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증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SGI 서울보증이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SGI 서울보증과 함께하는 특별한 아침 SGI 미라클 모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SGI 서울보증 우수 고객을 위해 준비한 오늘 두 번째 순서인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이자 자산관리 전문가인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의 노후 파산 시대 당신의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인사이트를 나눠보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창입니다. 요즘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일본 예를 좀 하나 드는데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의 NHK, 우리 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요.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이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집하러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재작년에 보니까 104%. 웬만하면 일본에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지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든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의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도 10년, 15년 지나서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그 다음에요,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우리를 부양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계 출산율의 추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합계 출산율은 부부가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이 평균 2.1명을 낳고 죽어야 이 인구가 줄지 않는데요. 근데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콩나물 교실이고 대학 들어갈 때는 입시 지옥이고 취직할 때는 취직난이고 하도 엄살을 부려가지고
우리나 똑같은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일본은요 1947년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그때부터 3년 동안에 4.5명에서 4.3명 기간이 3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 50년에서 52년까지 3.7명에서 3.0명이 3년. 그래서 6년 만에 베이비붐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후부터는 2명대로 떨어져 1명대로 떨어져 70년 가까이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1950년인데 6.25 전쟁 난리통에도 애를 왕창 낳더라고요. 어떻게 낳는지. 1950년에서 66년까지 17년 동안에 6.3명에서 5.0명 기간이 17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 67년에서 73년까지 4.8명에서 4.1명 기간이 또 7년. 그 다음에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명 기간이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더라고요. 거의 1년에 100만 명씩. 그러니까 이때 출생한 사람들이 현역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로 끝내주는 나라였습니다.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몇 년 있으면 다 나가고 여기 뭐 1명대 0. 작년에 0.84명 출산율이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양해 주겠는가. 결국 이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는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3%, 4%, 뭐 그다음에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금년이 좀 좋아지지만 이 작년에 나빠진 거에 반등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저성장 시대,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빨리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요. 지금 이제 노후 대비 측면에서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50대 가구의 평균 보유 자산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총 자산이 5억 1천만 원이에요.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웬 돈이 저렇게 많지? 그거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돼서 그런 거예요. 집값을 빼버리면 차라리 지방이 낫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채 차입금이 평균 9,900만 원. 이거 빼면요. 4억 1,1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1,100만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5,400만 원.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5,4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요즘 동학개미 투자자들 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집값이 아까 말씀드린 일본 집값 그런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냐 이거죠.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데 우리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연금 수입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성장 시대의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 주택에 관한 생각, 그 다음에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엊그저께 상식으로 생각했던 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그중에도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꿀 게 뭐냐? 절약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사련 표정이거든요. 오늘 재테크 강좌라니까 혹시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아니,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그런 표정들이실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이거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3년쯤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것 같던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 절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약이 뭐냐면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에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어 사는 걸 캥거루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캥거루가 지금 얼마나 있는가?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어느 자료를 봤더니요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무지가 어려운 단어거든요. 생물선생 아니면 모르는 단어인데 이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죠. 기생충,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저 일본에 사장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 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되어졌냐? 얼마 되어졌더라? 아,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사장인데.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보세요. 지금
얼마나 드는가는 다 아실 거예요. 뭐 특히 집어던지는 돈 때문에. 근데 여기에 과외비, 이게 또 일본 같은 나라는 없는 돈이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들 쓰는 집이 이 집인데요. 부부가 맞벌이해가지고 연 1억을 번답니다.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2명 과외비로 3,360만 원을 쓴대요. 여기에 등록금, 책값, 빵값, 옷값. 그러면 언제 이 저축을 합니까? 근데요, 우리가 67세까지 1억씩을 벌면 상관없는데 작년 12월에 잡코리아가 발표한 40대 이상이 생각하는 이 우리나라 직장인의 퇴직 연령이 51.6세래요. 50대 초에 평균 직장에서 나오면은 먼저 받던 직장의 월급의 절반 받으면 재취업하더라도 끝내줍니다.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을 이제 대학 때문에 결혼 비용 돈 들어,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어. 그래서 1억씩 벌던 사람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애들을 과외 공부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만 넣으면 되느냐? 좋은 학교도 가서 제일 지금 가는 직장이 커트라인 제일 높은 애들이 가는 직장이 변호사죠. 요즘 변호사가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이래요. 만 번째 등록이 2006년이랍니다. 10,000명 늘어나는데 100년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들은 끝내줬거든요. 근데요, 다음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8년, 다음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5년. 지금 변호사 3만 명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들이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비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나라에 안전한 직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대 십계명. 이거 기독교 정신에서 맺는 십계명이라는데 실생활에도 맞는 것 같아요. 1번, 월급만 해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 그날일 치는데 40대 후반부터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0몇 년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인간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한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애들에게 그동안에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 줘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런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아, 그 돈으로 이제 재테크하란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보세요. 선진국 사람들은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뭔가? 많은 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보십시오. 미국, 독일, 일본 70~80% 주수입원이. 우리나라는요,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1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이게 그 사이에 지금 보세요. 20%로 줄어버렸어요.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 특히 우리나라는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지금 이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저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가정주부가요, 이 30년만 한 달에 9만 원씩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 1인 기업도 자영업자도 세제 혜택 받으면서 다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해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선진국처럼. 나는 이거 못한 채로 이미 퇴직해 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제 자산관리인데 작년 여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주요국의 구매력 평가 PPP 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계산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억 8천만 원쯤 되죠. 근데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48만 6천 달러.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가지고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부자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그럴까? 근데 제가 이거를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선진국은 금융자산이 가계자산 중에서 70%가 금융자산인데 부동산 비중은 3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부동산이 80%고 금융자산은 20%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지금 고평가돼 가지고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오르거나 그럼 우리나라는 미치겠죠.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인구 구조로 보나 저성장 이거로 보나 과연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나중에 이게 지금 이웃나라 일본으로 보니까 1990년도만 해도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30년 지난 지금은 30%,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일본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참 크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사는 된 거지?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우리처럼. 일본에 지금 보통 사람들이 내가 돈이 몇 억이 있다, 집은 없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봤자 세금 내, 수리해야 돼, 골치 아파. 집은 빌려 살고
이 돈 딴 데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누가 빌려만 준다면 무조건 집 사지요. 왜? 돈은 넘쳐나지. 지금 조급증에 빠져 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일본도 20년,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공통점이 뭐냐면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와 달리 이동을 전제로 하는 나라는 내 집, 내 땅에 집착이 없어요. 근데 정착에 사는 농경 문화는 내 땅, 내 집 엄청 집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 몇십 년 동안 일본에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태어나서 집을 막 사면서 집값 올렸어요. 우리도 베이비붐 세대가 일본의 몇 배죠? 집 올렸어요. 근데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본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집 사는 게. 우리 일찍 끝났으니까. 우리는 곧 이제 끝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골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는 거예요. 도시화. 일본도 도시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도시화가 끝나서 오히려 도시에서 시골로 역류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지금 도시화율이 90%입니다. 그 말은 뭐냐?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이 지금 우리가 싱가포르, 홍콩 다음 세 번째로 높아요. 90%. 대개 나라가 80%로 정지하는데,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이게 머지않아서 살 사람이 없어요. 팔 사람만 생길 거야 아마. 그럴 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 번째, 내가 여분으로 돈이 있어가지고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30년 전에는 다 세를 넣어서 세 받아 먹고 살았어요. 일본 사람도. 근데요, 이 선진국에서는 이 뭡니까? 세를 받아 먹는 게 너무나 골치 아픈 거예요. 소송해야 돼. 집값 세를 안 낸다? 소송해야 돼.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라는 거예요. 리츠, 부동산 펀드.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나중에 우리나라의 이 집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옳거니 드디어 집 팔아서 주식 사람 말이구나.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지금 사세요 파세요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돈은 넘쳐나지, 금리는 낮지, 모든 분이 지금 이 조급증에 빠져 있지. 금년 내년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집을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은 못 하겠고,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지요?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이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피크가 91년인데 290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이에요. 1970년대 초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때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이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쫓겨난 수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 똑같아.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라, 버블 그 경기로. 1991년이 피크인데요. 어느 정도 비쌌는가? 예를 들어서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하죠. 우리 서울의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겁니다. 어느 날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다시 102 원위치까지 왔어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해외로 갔다? 가지 말란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 될지도 몰라.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 떠난다면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입니다. 나이가 환갑쯤 되면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오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18,500명이 계시대요. 그 백세인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근데요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의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030만 가구. 근데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이게 2019년에는 58% 늘어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유명한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보니까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발표가 나서 그렇지 비쌀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전문가나 데리고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제가 또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귀찮아. 또 이 뭡니까? 이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라도요,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지진 당일을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일본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재작년 말에 62%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방도시를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걸 보면은 나중에 10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집을 앞으로 누가 사줘야지 오를 거 아니에요? 누가 살까? 젊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에 또 130만 가구가 또 줄어요. 그다음에 집을 늘려가는 건 40, 50대 애들 생기면서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느냐? 노인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집이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밖에 없거든요. 누가 집을 살 거냐? 그다음에 가구 원수로 볼 때 1, 2인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68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38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지금 보여드린 이 표가 앞으로 우리나라 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팔라고 제가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이 조급증, 이 난리인데 함부로 금년 내년 집값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 뭐야, 결론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고, 다만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으려면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일본은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빚이 없어요. 이 나이별로 볼 때 일본 가정의 저축분지 부채 비율 20, 30대가 제일 높아요. 179%. 빚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3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어요. 그걸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5%밖에 안 남아.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야. 제 친구도 그래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30대 똑같아요. 131%. 근데 줄질 않아. 퇴직할 때가 돼도 83%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늘려가면서 그때마다 5년 기간으로 은행에 돈 빌려 집을 사니까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집값 하락 현상이 일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포가 얼마나 많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집을 사세요 파세요라는 말은 못하겠고 이 원칙은 지켜야 된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 되면 선진국 수준 안 되더라도 50대 50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집값이 오르든 떨어든 하우스포의 염려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금융자산을 들이라고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우선요,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건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생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대학을 나오도 이걸 몰라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상품. 요거라 외워두세요. 그러면 투자상품은 뭐냐? 투자의 뜻은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랬으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이름은 보험연금인데 앞에 변액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자기가 지금 펀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근데 비투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 10몇 %면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돼요.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수익을 올리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다들 투자에 관한 공부라면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온갖 유튜브가 밥만 먹으면 그냥 오르냐 떨어지냐 뭐 사야 되냐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 말하면 알만한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어떻게 될 거냐고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요? 공부하라며. 그럼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오늘 60분 동안 고함 들리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당장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한테 식별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자기가 판단하죠.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리스크, RISK.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언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우리나라 지금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을 지금 바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되죠.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하면 10몇 퍼센트 이자 주면서 책임져 줬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게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지금 한마디로 병신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거 뭐 오래 시간 들여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주식 투자 리스크만 가지고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성공하려면요, 두 가지 리스크를 이 방어를 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마켓 리스크, 시장 리스크라고 그래요. 내가 삼성전자 좋은 주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 위에 폭 나가니까 방법이 없죠. 9.11 테러 사태 나면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 끝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그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라면 다 짜증들 내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마켓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방어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는 뭐냐?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거든요.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그러려면 산업 분석 잘하고 기업 분석도 잘하고 기업 방문도 하고. 근데 신이 아닌 이상 아무리 잘해봐도 100% 맞힐 수가 없으니까 10종목 20종목에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산은 예를 들어서 석유주와 항공주를 같이 삽니다. 그러면 석유값 오르면 항공주는 떨어지지만 석유주는 오르거든요. 또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안정적인 채권형 CMA 예금 같은 거, 이 비율을 짜가지고 내 나이에 맞게 비율을 짜서 투자하는 거, 그 분산. 그 다음에 이번 달에도 100만 원, 다음 달에도 100만 원, 시간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 이걸로 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실천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도 종목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종목을 고르는데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사려고 하는 그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가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낮으니까 이 가공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80 가까운 대학 나온 인테리 노인이 계신데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 나는 상품이라는데 괜찮은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위험 제로, 그리고 고수익을 낼 수 있대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사기거든요. 요즘 금융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 같은 저축 상품은 책임져 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 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요즘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00몇씩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이 운용사 중에서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이 간접투자 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범인가, 변액경인가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런 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 도움을 받으세요.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3년 이내에 주가지수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40% 떨어져요? 근데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단서조항. 그다음에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빡 끄는 친구가 있어요.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을까요?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 우량 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우직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넣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요즘 이 종합투자계좌 ISA, 그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런 거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남존유만 시키니까.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끝내겠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제2의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고민에 빠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많은 질문 보내주셨는데 이제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광고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Wake me up and tell me I've been dreaming that you never had to leave, and I'm not lying here alone. Wake me up and tell me it's not real, that I've got something to believe in. Say you'll never let me go. Wake me up and tell me I've been dreaming 당신 곁에 that you never had to 페이스메이커 leave, and I'm not SGI lying 서울 here 보증. alone. SGI 미라클 모닝은요 고객 여러분의 든든한 신용 파트너 SGI 서울보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요 질문 어떨까요? 노후에도 유망할 직업 혹은 노년 인구 증가로 새롭게 뜰 수 있는 직업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후에도 유망한 직업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네. 미래 직업 해가지고 보고 그 뭔가 좀 적어도 한
40대 중반부터는 관심을 갖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예를 들어 그분들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못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거를 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그 젊은 나이 좀 덜 든 시니어들이 나이 많은 시니어들 도와주는 일 이런 거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약간 앞으로 자동화되고 그러게 되면은 네. 옛날처럼 험한 직업이 아니고 조금씩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 도와줄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예. 뭐 그런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좋은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거기다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또 제가 한번 경험을 하면요 재벌 그룹에 임원을 하고 나오신 분인데 지금 뭐냐면 택배 분류 일을 하고 계세요. 아. 택배 분류가 무지하게 힘든 일이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걸 했나 보니까 이분이 이 퇴직할 무렵에 몸무게가 10kg 과체중이었대요. 예. 운동을 해서 빼느니 저거 해서 빼면 되겠구나. 오. 그래서 돈 번다고 했으면 힘들어서 못했겠죠. 예. 체중을 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더니 1년, 2년 후에 진짜 10kg 빠지고 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손에 익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이 유망하고 이런 거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폼나는 직업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 이 젊은 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제일 좋은 거는 할 수 없는 일이 좋겠죠. 그거는 미리미리 좀 젊을 때부터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할 수 있는데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은 약간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보면요,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 이렇게 쭉 보면요, 일본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거기도 아.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평소 대표님 강연을 많이 들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삼중연금, 아까 3층 연금이라고 표현하신 꼬박꼬박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개인 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너무 저조해서 지금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 개인연금 중에는요, 네. 운용을 투자 상품에 운영하는 개인연금이 있고 저축 상품에 운영하는 개인연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금리가 10몇 프로였으니까 세제 혜택 받으면서 10% 정도 한번 뭐 쏠쏠했잖아요. 예. 그게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은 이 투자형 상품으로 운영하는 개인연금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욕 먹을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들으면 된다는 말은 못 하겠는데 예, 예. 투자형 상품을 잘 이렇게 이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해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개별 종목 투자해 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 한 10% 이내로 뛰어 가지고 예. 그냥 없어져도 좋다. 그 오락하는 기분으로 아, 예. 하겠다면 몰라도 예. 노후 자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안 하는 게 낫고 이 지금 보나마나 개인연금이 저축형 상품에 운용되는 개인연금일 거예요. 네. 그거를 투자 상품으로 운용하는 그 개인연금으로 바꿔 타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잘하는 회사로 요즘은 저쪽에 가서 신고만 하면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계좌를 이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네. 직접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아, 요즘 뭐 20대 직장인들 뭐 젊은 사람들의 많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주변의 동료들이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회사 일에 회의감이 든답니다. 네. 지금이라도 재테크에 올인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요. 예. 지금 우리가 요즘 뭐랄까 이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에도 일을 시켜야 된다. 요즘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재테크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일도 훨씬 더 중요한 금융 상품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서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그렇죠. 퇴직금 나오죠. 근데 이거를 소홀해 가지고 이쪽에서 또 확률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돼요. 아. 저희가 48년 지금 이 업계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 예.
그 짜증 나고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 돼가지고 어쩌다 한번 벌 수는 있어요. 계속 벌기가 힘들어요. 근데 실패하고 나면은 직장에서도 이미 낙오돼 있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밖에 말 못 드립니다. 예, 우선 본업에 충실하라. 네. 예. 자, 현재 51세인데요. 자녀 교육에 올인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노후 준비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51세니까 네. 65세까지 보면 10몇 년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분이 들 수 있는 그 연금 있죠? 네. 그걸 제일 우선으로 들으셔야 돼요. 연금. 연금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거 한 10년만 들으면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부가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이든지 150만 원이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우선 딱 그게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거에 혹시 여유 있는 돈이 있으면은 그 아주 우량 펀드 그런 투자.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은 IRP라는 계좌 있지 않습니까? 예. IRP가 그게 상품이 아니고 계좌거든요. IRP 계좌 안에 예금도 들어갈 수 있고 펀드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들어갈 수 있거든요. IRP 계좌를 일단 딱 트시면요 세제 혜택을 받아요. 예, 그 소득세 혜택을 받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품을 투자 상품으로 아까 말하는 좋은 운용사가 운용하는 그 펀드를 골라서 집어넣는 거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노후 자금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노후 자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할까요? 1인 독거 또는 2인 부부 좀 상황에 따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지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부부 기준으로 전 가정을 줄을 세워 가지고 중위소득이 딱 3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00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평균 그 생활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300만 원 가지고 시골에서는 넉넉히 살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모자라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딱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내가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다들 뭐냐면 버는 생각만 하거든요. 그렇죠. 예. 퇴직을 앞둔 분들은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46년 전에 일본 동경에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그 노인분들이 70대 분들이 다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퇴직 앞둔 분들은 그때서 다시 재택해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투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셔야 돼요. 요 질문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지금 60대이시랍니다. 근데 새로 주식을 시작하기도 또 뭐 공격적으로 다른 투자를 하기도 좀 어려운데 예. 이럴 때는 뭐 추천할 만한 주식 상품이 투자 상품이 있을까요? 하는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저는요 주식은 네. 예를 들어서 인생 단계별로 볼 때 네. 이제 퇴직을 하고 60이 됐으면 2단계가 됐거든요. 예. 2단계는 뭐냐면 월급이 없으니까 모아둔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네.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그때는 평균이 어느 정도 꺼내 쓰냐면 세계 기준이 모아둔 노후 자금의 연 4% 꺼내 쓰고 12로 나눠 가지고 예. 남은 돈은 연 3% 정도로 운용하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혼합형 펀드 정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분 주식 사서 이게 해갔다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예. 근데도 주식을 하고 싶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갖고 있는 돈의 10% 이내 많아봤자 20% 이내로 정말 오락한다는 기분으로 네. 그러면 또 정신도 좀 치매 예방도 되니까 예. 그렇게는 하지만은 네. 진심으로 노후 자금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노후 자금에는 그렇게 예, 공격적인 투자가 예. 위험할 수 60 있다. 넘으신 분이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어느덧 오늘 자리 정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께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세요? 지금 이 작년 금년부터 동학 개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재테크 붐인데요. 저는 뭔가 이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투자 상품에 눈을 뜨신 건 참 좋은데 그래도 원칙만은 꼭 지키시도록 유념했으면 좋겠다. 제가 원칙을 하면 다들 짜증들 내시는데 예. 그래도 투자의 원칙이 뭔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같은 거를
원칙만은 지키시려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까 그 절약하라는 말씀 평소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지만 다시 한번 들으니까 정말 그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SGI 미라클 모닝 두 번째 시간으로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SGI 서울 보증에서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사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사전 등록해 주신 분들 중에 30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요. 선택 추가 정보를 등록하신 분들께도 별도 선물을 드리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경제 유튜버계 유재석이라고 불리고 155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슈카월드의 슈카님과 함께 2022 경영 트렌드 ESG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꾸며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